물에 관해서 제임스 카메론만큼 시각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만들어내는 감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죠. 구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이입해서 체험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놀라운 완성도로 실현된 게 이 시리즈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야키아,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죠. 네. 아바타 3 불과 재에 대해서 오늘 가이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뭐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대작이기도 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영화 역사상 규모에 관해서 이거보다 큰 작품이 있나? 또 영화 속에서 실제로 구현된 여러 가지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한 해의 최고작이 아니라 이 시리즈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수 같은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세대 위의 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걸 극장 구경 간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다시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영화가 나왔을 때 사실은 스펙터클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경거리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라는 것을 최적으로 실어 나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당연히 구경할 만한 뭐가 엄청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판도라라는 외계 행성을 정말 있는 것처럼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크리처까지 다 보게 되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구경하게 만드는 측면이 실제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입해서 체험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 양자가 가장 비싸고도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놀라운 그런 어떤 완성도로 실현된 게 이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미 판도라 위성을 2번이나 봤잖아요. 맞아요. 숲도 보고 네. 물도 보고 네. 이번에 세 번째 시각적으로 어떠셨나요? 우리가 아바타의 3편을 보면서 와 이런 걸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봅니다. 예. 뭘 예상했지? 네. 대략 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제목이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보게 되는데 3편에 이르러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시각적으로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연장선상에서 길을 가죠.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궤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죠.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신선한 속편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아니 전편보다 시각 효과가 더 뛰어나될 거 아니야 라는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채워주는 영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각 효과든 이야기든. 그 예고편만 보더라도 그 톨쿤이 여러 마리 나와가지고 물에 나오잖아요. 그 장면 되게 경이롭더라고요.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원래 이제 그 나비족과 인간과의 어떤 대결 같은 그런 액션 구도가 짜여 있잖아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이제 장대한 어떤 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엄청난 길고 긴 전투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투 장면은 사실상 인간 대 나비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 대 나비족 플러스 툴쿤이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그 생태주의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더군다나 인간들 측에 또 다른 나비족이 붙어 있기도 하고 해서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해지죠. 물에 관해서 제임스 카메론만큼 시각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만들어내는 감독이 없잖아요. 그렇죠. 심연도 찍으셨고 워낙 개인적으로 바다에 대해서 워낙 덕후이시기도 하시고 경험도 너무너무 많고 수십 년 동안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가 정말 지상도 나오고 뭐 하늘에서의 어떤 굉장한 장대한 장면들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를 가장 사로잡게 감탄하게 만드는 건 물에 관한 묘사인 것 같아요. 불과 제인데도 물에 그렇습니다. 관한 역시 묘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중전을 벌이는 굉장히 멋진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들도 밑에서 불길이 치솟거든요. 그게 이제 백으로 보인다거나 추락하게 되면 바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물과 불이 그 자체로 이제 어떤 바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장대한 스펙터클들이 있고요.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물속에서 뭔가 나올 때 장면들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 툴쿤들이 솟아오르는 장면들 같은 걸 보면 전투 장면이든 아니면 극 중에서 툴쿤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툴쿤들끼리 장로회의 같은 회의를 결정적인 순간에 해요. 왜냐하면 초음파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대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툴쿤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족속이라서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는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싸움을 걸어와요. 이랬을 때 응전을 할 것인가를 말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회의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무슨 그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 있잖아요. 스톤헨지처럼 원형으로 마치 돌기둥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장면 자체가 사실은 이제 대사 위주의 장면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에서 장면인데 시각적으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톨쿤들도 파야칸처럼 어떤 결정을 하나 보네요. 뭐 그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뭐 스포일러에 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짚으려면 얘기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스포일러에 대해서는 경계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영화를 안 봐가지고 저는 영화를 안 본 입장에서 네. 질문을 해보도록 스포일러에 하겠습니다. 민감한 쪽이에요? 아니면 넓게 받아들일 쪽이세요? 넓게 받아들이는 사전에. 쪽인 것 같아요. 예. 네. 오히려 알고 볼 때도 좋을 때도 더 있고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사전 정보나 그 영화에 관한 해설이라는 걸 듣고 가서 보면 더 좋을 경우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 시각적인 측면에서 또 3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아바타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3D 영화가 대작으로 종종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저는 3D 효과로 애니메이션에서 그것을 너무 잘 구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라푼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푼젤 3D 효과 굉장하거든요. 막 이렇게 등 떠오르고 막 이러는 장면들. 머리카락도 휘날리면서. 네, 머리카락도 그렇고. 저는 라푼젤도 아주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바타 시리즈가 지금 이렇게 3편까지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2025년 올해 3D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사실은 3D 영화를 잘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최근에 본 기억이 없네요. 없어요. 실제로 3D를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전면적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꿋꿋하게 계속 3D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D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기술의 총화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정서적으로 약간 클래시컬한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한 편을 보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가만히 있어봐. 이 돈에 이 영화를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관람료가 그만큼 비례해야 된다라는 견해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화 자체가 너무 풍성한 느낌이 들고 시각적으로나 너무 구경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 2편보다 훨씬 더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복잡해졌거든요. 근데 저는 제임스 카메론이 아주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라고 생각도 해요.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이야기도 여러 갈래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봤더라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이야기가 아주 잘 정리가 돼 있고 저는 액션의 전달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뭔가 액션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한다고 구사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휘황찬란한데 뭔지 잘 모르겠는 액션들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밤에 펼쳐진다든가 물속에서 펼쳐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제임스 카메론의 액션은 다 보여요. 저기서 이크란이 어떻게 날다가 어떤 밑에서 불기둥을 맞아서 어떻게 불화살을 쐈는데 그걸 피해서 어떻게 선회하다가 처박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예고편 장면들이 네.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액션 영화 혹은 볼거리를 보는 사람으로서 쾌감이 굉장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영화의 3D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기술력이나 어떤 들어간 방식이나 또 최신 기술일수록 훨씬 더 훌륭할 테니까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보면 사실은 1편이나 2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죠. 이 영화가. 3D적인 측면에서. 네. 3D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렇죠. 이 정도의 기술력을 더군다나 요즘은 3D를 하지도 않는데 하면 3D를 과시하고 싶지 않겠어요? 남들은 따라오지도 못하잖아요. 이 경쟁력도 덕지덕지 없잖아요. 발라야죠. 네, 뭐 돈도 안 되고 기술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겠죠. 근데 제임스 카메론의 3D뿐만 아니라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방식을 보면 제가 감탄하는 것은 그것이 양각되어 있지 않고 음각되어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써요. 그러니까 양각이라는 건 도드라지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보여주고 싶겠죠. 3D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우리 이런 기술이야 이런 거.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어찌됐건 그 이야기 속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 속에 더 잘 배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기술만 따로 보지는 않게 만들어요. 이런 측면이 이제 놀랍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고요. 3D라는 게 효과를 제일 좋게 하기 위해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3D 효과가 제일 크잖아요. 일단 즉각적으로. 갑자기 창을 안에서 던졌는데 객석으로 뭐 돌이 날라온다거나 창이 날라온다 이렇게 되면 와 3D 효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절묘하게 나오는데 여기 좀 뒤에 너무 오늘 잘 깔아주신 것처럼 불티가 바깥으로 날아오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숲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불티가 막 날아오는데 그중 일부가 객석으로 날아드는 것 같은 3D 효과 때문에 그 장면 바로 또 직전 장면이 하필이면 또 약간 아마존 어떤 무슨 지류 같은 데를 실제로 아마존은 없지만 열대우림에 있는 어떤 강의 지류 같은 데를 탈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 물방울이 튀는 느낌이 있어요. 물탕이 튀긴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물탕이 튀긴 다음에는 불티가 날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장면인데 연이어서 나오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3D 효과라는 우리가 단번에 감지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장면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강하는 장면도 있고 잠수하는 장면도 있고 솟구치는 장면도 있고 다 있게 되지만 그런 장면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야기랑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측면에서 3D라는 영화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 극단에서도 가장 잘 차린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다른 쪽에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잘 참으셨다. 근데 참는 게 가만히 있어봐. 나는 최고 고수니까 잘 숨겨놓은 채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애초에 이 사람은 이야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뛰어난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테크놀로지는 거들 뿐? 약간 그런 느낌? 스토리가 핵심이다. 근데 그 왼손이 엄청난 거지. 뭐 이런 거죠. 지금 1편과 2편에 이어서 지금 3편이 나온 거잖아요. 그 1, 2편에서는 어떤 점들을 계승을 했고 또 3편에서 어떤 점을 다르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답을 하려면 이 아바타 시리즈에서 새로운 신작이 나왔을 때, 속편이 나왔을 때 가장 겁나는 어떤 적수는 누굴까라고 하면 그 전주에 개봉하거나 같은 주에 개봉하는 대작 이런 게 아니고 이 전편, 아바타 시리즈 전편. 다시 말하면 아바타 3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겁나는 건 아바타 2일 거고요. 뭐 이야기의 측면이나 이런 데서 가장 겁나는 건 아바타 1이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편치고 속편으로서 이점도 굉장히 많지만 1편과 2편에서 이야기를 보면 상대적으로 1편은 조금 더 독립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기획이 되었으니까. 그러다 2편, 3편이 나오게 되면서 2편과 3편은 사실상 붙어있는 연달아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두 가지를 짚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짚을 것은 당연하게도 2편을 보면 3편이 더 깊이 있게 잘 다가오죠. 그거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2편에서 있었던 어떤 결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잖아요. 그걸로 이제 2편에서 끝나게 되는데 장남이 죽었다라는 설정에 대한 슬픔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근데 하나 또 짚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 세상에 수많은 시리즈가 있고 속편이 있고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나올 때마다 어떤 영화 보면 원작 봐야죠. 어떤 거는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죠. 어떤 거는 속편이니까 전작 봐야지. 요즘 OTT에 같이 나왔던 스핀오프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시리즈 다 봐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대중적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속편을 만들 때 당연히 이어지는 이야기, 장대한 이야기, 파란만장 이야기를 만들어도 어찌됐건 독립된 그 속편 하나가 나왔을 때 그 속편만 봐도 이해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 원래. 자체로도 즐길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편에서 한까지 다 숙지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크게는 사실은 별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더 속속들이 알고 싶다, 완전히 체험하고 싶다라고 느낀다면 2편까지 다시 한번 챙겨서 보시면 더 좋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차피 즐기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가서 재밌으라고 보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서 보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바타 1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캐릭터들도 있고 2편에서 새로 소개된 뭐 로아크나 뭐 키리나 스파이더 같은 신규 인물들도 있었고 이 인물들은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되나요? 네, 인물별로 다 자기 이 서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몫이 있죠. 그리고 각 인물들마다 해결해야 될 어떤 모티브들이나 중요한 딜레마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그 한 영화에서 내레이션을 담당하게 되면 그 내레이션을 하는 사람, 그 캐릭터의 심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입해서 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동안 제이크의 심리를 계속 그렇죠. 봐왔죠. 이 영화에서 이제 로아크죠. 다시 말하면 차남인 건데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 장남과 차남이 둘이서 막 이끌어 하면서 뒤에 이제 할렐루야 산맥처럼 보이는 곳에서 막 공중을 떠다니면서 막 장대한 요령을 보여줘서 기술력도 막 과시하고 엄청난 그런 느낌을 보면서 와 우리가 이걸 보려고 왔지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 장면 끝에서 이제 둘이 딱 내리게 되면 그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동생 근데 내가 어떻게 죽었지? 이게 영화 첫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동생이 너무 죄책감이 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꿈이 깨요. 꿈 장면인데 이게 첫 장면이니까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대한 상실감과 애도로 시작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로아크라는 인물은 아 내가 손만 대면 모든 일이 다 망가져 라는 자책감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실상의 화자이고 논평자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봐도 아바타 2에서의 이후에 가장 큰 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 로아크잖아요. 그런 면에 비하면 3편에서는 로아크가 상대적으로 활약이 적어요. 의외네요. 네, 정말 3편에서 재밌는 이야기의 두 기둥은 사실 이제 이쪽 그 가족으로만 본다면 하나는 키리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파이더가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바타 시리즈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장르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가족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두 가족 이야기거든요. 대령 쿼리치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죠. 1편에서 나온 얘기니까 한다면 대령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스파이더지 않습니까? 근데 스파이더의 사실상 자기를 키운 아버지 혹은 자신의 정신적인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제이크죠. 제이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세 사람 간에 굉장히 묘한 관계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이 나오는 액션씬과 같이 나오는 이야기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3편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2편까지 굉장히 역할은 크지만 인물 자체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게 퀄리티 아니에요? 전형적인 빌런 같잖아요. 3편에 이르면
빌런은 빌런인데 황당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후반부에서 큰 드라마적인 굴곡을 보여주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이유는 이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스파이더는 쿼리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대로 쿼리치는 스파이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군다나 스파이더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실상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제이크 설리가 있잖아요. 제이크 설리 입장에서는 자녀가 세 부류예요. 자기가 직접 낳은 친자식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자기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입양한 키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몸을 갖고 있고 인간 몸을 갖고 있는 스파이더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 3편의 이야기는 직접 낳은 아들인 로하크보다는 나머지 둘에 관한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 둘 사이에는 약간의 러브라인 같은 것이 암시가 돼요.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 굉장한 정신주의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넘어간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신선하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정신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키리한테 몫을 맡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가족 관계 같은 데서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 속에서 과연 스파이더는 어느 쪽으로 단순히 아버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갈 것인가를 놓고는 또 이 스파이더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런 측면에서 두 인물이 이 이야기에서 사실상 굉장히 흥미로운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략적인 양상이 이제 살짝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중에서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스파이더인데 극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상황을 보면 스파이더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키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돌려서만 얘기하면. 근데 살아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살아서 나는 형태 자체가 일종의 공생의 형태로 살아나게 돼요.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공생 형태로 살아나니까 이전까지는 이 스파이더 입장에서는 사실은 몸은 인간인데 나비족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마스크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혼자만. 그러다 보니까 호흡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키리 덕분에. 키리 덕분에.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도 스파이더처럼 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악용이 되겠죠?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악용이 돼서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쟁의 원인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인데 영화는 결국 맨 마지막까지 가면 공생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추측이니까 뭐 얘기하든 말든 스포일러가 되지 않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미래에 이제 성시순례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찌됐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판도라 행성을 식민지화해서 오게 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을 불사하는 인간 무리들이 있어요. 원래 살아가던 원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비족들이 있어요. 이 양자사의 전쟁을 다루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나비족이 인간들을 완전히 멸하고 끝날까? 제 생각엔 공생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둘 중에 하나가 멸해도 그것도 이상하네요. 멸하면서 멸해도. 끝나고 쫓기면서 끝나는 거 비슷한 게 1편이었었죠 사실은. 근데 결국 흐름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공생이라는 게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가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면 너무너무 위험한 관계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공존할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3편에서의 관계는 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벌어지는 한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 3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까 이게 뭐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면서 네. 뭐 정신주의적인 맞아요. 부분도 있다 했잖아요. 특히 이제 핵심되는 게 이제 키리라는 인물인데 사실 인류가 뭐 신화 형태라든지 종교 형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차용하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끌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 모티브가 있다면 제이크처럼 보였잖아요. 무슨 토르크 막토를 타고 오는 이번에도 네. 타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3편을 보면 사실상 영화 속에서 메시아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키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더군다나 뭐 그 얘기까지는 해도 될 것 같은데 키리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신비함이 있어요. 그 2편부터 뭔가 신비롭긴 했어요. 네. 예.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출생의 비밀을 딱 들으면 누구나 어떤 모티브를 떠올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메시아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3편에 이르러서 굉장히 흥미로운 신화적인 차용 혹은 종교적인 차용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정신주의적인 어떤 묘사들 같은 게 흥미롭게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와가 그럼 부모님인가요? 그건 뭐 얘기할 수 없죠. 네.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되네요. 신의 침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또 이 영화가 구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밀 없이 숨쉬기 가능? 태양을 그냥 쳐다보는 게 가능? 비다샵은 처음이야? 비다샵에서는 인터넷 가입도 가능. 비더샵? 인터넷도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매달 2,200원 추가 할인 가능. 온라인 전용 할인. 사은품 대신 매달 14,300원 요금 할인 가능. 바로 할인.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설치 가능. 365 설치. 24시간 언제나 전화 없이 셀프로 쉽게 가입 가능. 바로 가입.
3년 약정은 너무 길지? 부담 없는 1년 약정 가능. 2030 다이렉트. 늦은 밤 9시에도 전문 상담사와 가입 상담 가능. 야간 상담. 외계인도 가입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오, 비다샵 가능. SK 브로드밴드. 빌런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쿼리치 대령 말고도 이번에 또 빌런으로 그게, 보이는 게 네. 바랑이라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3편에서 가장 캐릭터나 서사의 측면에서 재밌는 인물은 사실은 바랑이라는 캐릭터예요. 특히 이제 한 중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고 저 사람을 더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전까지는 뭐 빌런이 여럿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쿼리치 대령이 빌런 중에서 진짜 정말 최고 빌런으로서 역할을 그대로 했다고 치죠. 이번에는 그게 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불과제 그렇게 하면 불의 결과가 제이기도 하고 종족이 불의 종족이겠어요? 재의 종족이겠어요? 그냥 생각하면 불의 종족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 불의 종족은 안 나오고요. 재의 종족이 나와요. 그 재의 종족이 바로 바랑이라는 리더가 끌고 다니는 자신의 부족, 망관족이라는 부족인데 이 망관족은 아바타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악당 나비족이죠. 나비족인데 네. 악당이군요. 이전까지는 이제 선과 악이 있다면 인간 중에서 선이 있고 대부분은 악이 있고 이런 경우였었고 반대로 나비족들은 대부분 다 선의 자리, 피해자의 자리 지켜야 하는 원주민의 자리였었잖아요. 근데 원주민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입장이 있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하고 연합을 해요. 더군다나 이 망관족은 극 중에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화산 근처에 사는 그런 부족인데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쑥대밭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 위대한 어머니라고 극 중에 지칭이 되는 A와 신한테 필사적으로 기도도 하고 구해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근데 A와 신은 침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부족이 다 사글이 다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신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바랑이었었고 이 바랑이라는 캐릭터는 그 이후로 각고의 노력과 다시 화산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불을 다루는 법을 익혀요. 그 장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손이 본것 앞으로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막강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부족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나비족들이 섬기고 있는 A와 신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오히려 A와 신을 멸하고 싶어하는 신의 침묵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래서 악당이 된 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은 불의 부족이 아니고 재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족의 별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족 기분 피해잖아요. 이런 걸 사실은 이제 역사 속에서 볼 수도 있고 세계사 속에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족은 어떻게 살아가면 소위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라서 그렇지 해적짓을 하고 살아가요. 영화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볼거리 중에 하나가 바람 상인이라는 거거든요. 바람에 의거해서 떠다니면서 공중에서 물건을 본 것 이렇게. 같아요. 해파리처럼 네, 같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나왔던데. 네, 시각적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바타뿐만 아니라 인류가 우주를 상상할 때 바다를 우주에 투영했잖아요. 그래서 우주선이라는 배선자를 쓰는 이유도 하늘을 일종의 바다로 상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그 바람 상인이라고 하는 부족이 따로 있는데 이 부족들은 해파리처럼 이렇게 나른나른하면서 하늘을 떠다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시각 효과를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습격해서 물건들을 훔쳐가거나 절도하거나 죽여서 강도짓을 하려는 무리가 있죠. 그게 바로 망관족이거든요. 그래서 망관족이 습격을 하고 그것을 막아내려는 또 제이크나 네이티리를 포함한 어떤 그런 호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쟁 같은 게 특히 전반부에서 중요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딱 19세기 한 초중반쯤에 미국 서부예요. 그 해파리처럼 되는 이 소위 상단 자체가 예를 들면 역마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부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그것을 말 타고 공격할 때 주로 보통 뭐로 하나요? 나중에는 총으로도 했지만 원래 인디언들이 화살을 쏜다거나 아니면 무슨 창을 던진다거나 그러잖아요. 실제로 망관족들은 창이나 화살 같은 것들 쏴서 불화살 같은 걸 쏘고 공격하고요. 거기에 맞서는 제이크는 총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실상 하늘에서 벌어져서 그렇지 아바타 시리즈가 원래 그랬지만 굉장히 서부극적인 상황이죠. 인디언들이 습격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것 같은 모양을 하늘로 옮긴 것 같은 생각을 줘요. 어찌됐건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도드라진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랑입니다. 더군다나 바랑과 이 대령 사이에서 연합관계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워서 어떻게 보면 3편에서 가장 새로운 인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 해적 그리고 뭐 서부국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번에도 그 1편처럼 뭔가 대체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 역사적인 부분 아니면
얘는 지금 현재 국제 구도 속에서 어떤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애초에 이 시리즈를 만들 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사실 생태주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2편 때 굉장히 감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툴쿤의 시점샷이 나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오렌지 필터가 끼는 네, 것처럼. 보통은 이제 툴쿤 같은 그런 크리처를 아주 인간적으로 대하더라도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서 대상화해서 표현을 하는데 툴쿤이 나비족을 바라보는 시점샷이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낯설었어요. 예. 3편에도 역시 그 시점샷이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들은 그들의 고유어로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3편에서 그런 생태주의적으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크란을 막 타고 다니면서 네이트리가 막 싸운단 말이에요. 네이트리하고 저쪽 부족을 이끌고 있는 바랑. 이 양자 사이의 대결이 제가 세보니까 4번이나 나와요. 이 와, 영화에. 볼거리가 많네요. 네, 예. 4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진짜 말 그대로 전사죠. 위에서 떨어져서 하늘에서 공격하다가 바다에 처박히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뒤에 가면 앞부분에는 이제 정글에 떨어지거나 이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찔린 데다가 이러니까 네이트리도 중상을 입죠. 그래서 너무 막 괴로워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화는 이제 그 인물 위주로 왜냐면 우리는 네이트리는 여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 못지않게 이 영화는 그 공격을 당해서 땅에 떨어진 이크란이 얼마나 괴로워해 주는지를 보여줘요. 그걸 단순히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나비족들은 항상 자기가 타고 다녔던 이크란이라든지 물론 둘은 단순히 도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심지어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 상대한테 너무 미안해하거나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괴로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거든요. 단순히 형형색색의 정말 이상한 지구의 생명체를 닮은 기괴한 동물들을 우리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거대한 연결 속에서 있는 그런 생태계 자체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 개별적인 크리처들의 고통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방식, 그들과 교감하는 특히 연민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영화에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들은 확실히 카메론의 시선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쪽의 시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눈여겨 봐야겠네요. 네, 예.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애초에 이야기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 생태주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1편에서는 언옵티늄 물질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2편에서는 그 톨쿤의 뇌수인 암리타를 얘기할 때 그런 주제와 연결이 되잖아요. 네. 3편에서도 어떤 뭔가 물질 이런 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암리타의 연장선상인데요.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이제 신도시를 건설, 새로운 도시를 식민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구 환경이 나빠져서. 목적은 두 가지요. 어떻게 식민화할 것인가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탐욕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게 하필이면 그 툴쿤이라는 생명체의 뇌수가 암리타라고 지칭되는 굉장히 이로운 인간 입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많은 그러다 보니까 그 고래들을 사냥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근데 이 2편 나왔을 때 이미 이야기가 된 것처럼 특히 이제 이 3편에서 그런 장면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와서 끔찍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현실에서 돌고래 사냥하는 거, 일본에서 돌고래 사냥하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외계 행성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툴쿤 사냥 장면들 같은 것이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사냥하는 데다가 극 중에서는 이제 이유를 붙인 거죠. 암리타라고. 암리타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인도 신화에서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사악한 인간들에 맞서기 위해서 나비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명체 총집결 할 때 나오는 그런 n분의 1의 동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후반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툴쿤 플러스 나비족의 연합체가 맞서 싸우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툴쿤의 존재라는 건 극 중에서 단순히 2편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왔던 파야칸이라는 개체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시각적으로나 혹은 주제적으로나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또 물론 마케팅적인 말씀이었을 수도 있는데 3편이 제일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되게 지칠 것이다. 요동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셨나요? 보면서? 일단 영화가 깊은 슬픔 속에서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말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보면 2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설리 가족은 하나다 이거란 말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서로가 의지하는 거나. 근데 한 이 영화의 전반부는 4분 오열되어 있는 가족을 보여줘요. 일단 가족들 자체가 실제로 다 따로 있고요. 장남이 죽었는데 자기 형이 죽거나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디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차남은 혼자서 그냥 허공을 비행하면서 자기 어떤 죄책감도 달래고 너무 형을 향하는 그리움도 달래고 있고요. 엄마인 네이트리는 신한테 귀의를 해요. 그래서 신에 막 기도를 해요. A와 신한테.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제이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아들이 죽을 때 A와 신이 뭐 했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또 애도를 하는 방식을 쓰냐면 그냥 무조건 다른 일에 몰입해요. 일을 하는 것으로 잊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각각 애도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슬픔을 견디는 사람들만의 방식이 다르기도 하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영화의 전체적인 거대한 어떤 주제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 보면 저는 굉장히 그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의 시작에서는 소위 나쁜 쪽으로 되어 있는 인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맞서는 특히 설리 가족이나 다 사분오열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리 가족이 사분오열된 이유는 상실에 대한 슬픔 때문이죠.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러냐면 나비족을 포함한 이 판도라 행성을 제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놀기 위해서 서로 합심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군대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령이라는 직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아드모 장군이라고 있거든요. 아드모 장군하고 이 대령인 쿼디치하고 서로 계속 싸워요. 3편에서 사이가 나빠서. 그래서 뭐 어떤 명령을 내리면 또 항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애초에 이런 그 식민 사업을 하게 된 것은 RDA라는 극 중에서 거대한 다국적인 초대 기업 이야기잖아요. 기업에서 이제 총무독처럼 파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또 장군하고 또 약간의 불화 같은 것이 극 중에서 묘사가 돼요. 이러니까 거기도 사분오열됐거든요. 심지어는 그 중에서 양심 선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저쪽도 그렇고 이 나비족도 그렇고 서로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영화가 시작하죠. 영화가 다 끝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압도감을 주는 어떤 장면이 있기도 하고 영화의 이야기가 그렇기도 하고 연결되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결이라는 그 테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더의 몸 자체가 공생이에요. 저는 스파이더의 몸이 판도라 행성 자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앞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이야기는 수많은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3편은 거대한 연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마 단순히 3편뿐만 아니라 이 전체 시리즈를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제임스 카메론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런 모티브 같다라는 게 제 추측인 거죠. 단순히 이야기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생태주의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여기 풀 한 포기 아니면 인간 뭐 여기 있는 개 한 마리 이거를 존중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모두 다 공생하면서 함께 연결지어서 살아가는 거대한 자연계 자체에 대한 존중이나 인식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주제는 굉장히 생태주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덕분에 주제적인 측면이 잘 이해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너무 영화가 기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전제하고 싶은 건 아바타 시리즈가 볼거리는 엄청나게 훌륭한데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시리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흔히들 그렇게 말하긴 그렇게 하지만 보통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특히 이제 1편을 얘기하고 싶은데 1편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따로 제가 해설해드린 그런 깊숙한 부분도 있을 텐데 1편은 저는 이야기도 너무 훌륭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2편은 그만큼 이야기가 따라오지 못해서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죠. 3편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장대한 이야기이고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층적이고 복잡한 것을 이루고 있는 그 뭐 볼트 너트와 그것을 또 서로 연결하는 어떤 모티브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열댓 개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모티브 하나하나는 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한 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야? 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별로 없고 유장하게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렷하게 흘러가는데 어찌됐건 그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모티브들 자체가 그렇게 신선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보다 더 큰 영화에 대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랑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의 후반부가 이 영화에서 뒷심이 약한가 보군요.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스포일러를 얘기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우회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파격적이면서 이렇게 뒤틀린 측면을 연기하는 그런 악당 캐릭터, 빌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후반부가 되면 이 캐릭터는 쿼리치라는 또 다른 이전까지의 메인 캐릭터에 종속된 것으로 그와의 관계만이 중요한 쪽으로 시들어버리는 그렇게 느껴져요. 한편의 영화에서 전반까지 이렇게 사실상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독보적인 활약을 한 그런 인물이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누군가의 종속적인 관계 속으로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은 부가적인 인물로 갑자기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짙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사적으로 그 어떤 수많은 뻔한 모티프들이 모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지 그리고 뭐 바랑이 겪는 변화도 너무 궁금해서 영화를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를 보는 게 약간 무슨 상수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변수가 아니라 네. 이런 측면에서 한 해의 끝에서 더군다나 요즘처럼 상대적으로 극장 가는 게 어려워지거나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최고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영화의 어떤 거대한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제가 오늘 촬영 전에 아바타 1과 2를 보고 왔는데 또 보셨어요? 네,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6시간을.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재밌고 몰입감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BTV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